2023년 5월 1일 월요일 오후 뉴욕의 지하철 맨해튼 북쪽으로 가는 F노선.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지하철에 올라타더니 입고 있던 자켓을 바닥에 탁 내던집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주변 승객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돈 좀 줘라, 이런 말들이었어요. 이 노숙자는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까요? 혹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요? 실제 사건과 함께 가끔은 스릴러 영화 줄거리도 요약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2가지를 함께 엮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일명 지하철 슈퍼맨 살인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살인범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번째 이야기 결말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던 노숙자. 그는 30살의 조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던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약에 취한 건지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아도 상관없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승객들은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는 조던이 행여나 자신들 쪽으로 다가올까 몸을 사렸습니다. 이 중에는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도 있었는데요. 그녀 역시 당연히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이때 뒤쪽에 서서 상황을 쭉 지켜보던 승객 중 한 사람인 24살의 다니엘 페니라는 한 남자가 조용히 이 노숙자 조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는 뭘 어쩌려는 걸까요? 다니엘은 양손으로 이 난동을 피우던 조던의 목을 초크 방식으로 움켜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격투기 시합에서 양손으로 상대 선수의 경동맥을 졸라서 이 뇌 쪽으로 전해지는 피를 차단시켜 호흡을 막고 그럼으로써 순식간에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이 방법으로 조던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의 목을 계속해서 조르면서 다리로 그의 몸을 감쌌고 다른 2명의 승객도 얼른 다가와서 다니엘을 도와 조던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함께 그의 팔과 손을 붙잡았어요. 얼마 후 조던은 숨을 쉴 수 없어서 막 고통스러운 듯 자기 좀 풀어달라면서 손으로 자기를 제압하고 있던 사람들의 다리를 이렇게 막 두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의 한 승객은 그러다 그 사람 숨 못 쉬어서 곧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승객도 그 사람 지금 놔주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던을 제압한 후에 그를 꽉 누르면서 잡고 있느라 이미 잔뜩 흥분한 상태였어요. 주변 승객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원래 놔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 그냥 계속 조던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걸어 한 노숙자가 난동을 벌였고 승객이 이를 말리고 있다며 신고를 했어요. 잠시 후 버둥거리던 조던의 다리에서 더 이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던의 목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911 신고 접수 후 7분 35초 만에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정차된 전철 안으로 들어와 조던의 상태를 확인하고 CPR을 실시했지만 그의 호흡은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후 뉴욕시 검시관은 조던의 사인을 초크 홀드에 의한 목 압박, 질식사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명 지하철 슈퍼맨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자,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생각보다 그 파장이 상당히 커집니다. 사건 발생 당시 24살이었던 다니엘은 뉴욕의 롱아일랜드 출신으로 201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이후 2021년 6월에 상사로 명예 제대한 이후 당시에는 뉴욕시 퀸즈에 살면서 대학에 진학해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 다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노숙자 조던은 어렸을 때부터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지하철에서 마이클 잭슨 춤을 따라하며 사람들로부터 돈을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원래는 엄마하고 같이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조던이 13살이 되던 2007년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당한 엄마의 시신을 가방 속에서 발견했던 이후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려왔어요. 이후 그는 일명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싼 값의 합성 마약,
K2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우울증과 정신질환 증세는 더욱 심해져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곤 했지요. 노숙을 하던 조던은 지하철 무임승차, 절도, 또 여성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42번이나 경찰에 검거됐었고요.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조던이 벼랑간 승객 다니엘에 의해 사망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다니엘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던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죽이겠다며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막으려고 조던을 붙잡은 거고 그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잡고 있으려고 했다. 근데 조던이 막 계속해서 몸을 틀면서 벗어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을 좀 세게 주어서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를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은 사건 이후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자기도 조던이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주변에 여성과 아이가 있었고 조던이 그들의 얼굴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당시 다니엘을 도와 조던의 손을 잡고 있었던 곤잘레스라는 사람도 전철에 탄 조던이 자신을 때리는 등 상당히 폭력적이었다고 진술했어요. 곤잘레스의 이 진술은 노숙자 조던이 위험 인물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다니엘한테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전철 내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던이 곤잘레스에게 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곤잘레스는 그 자리에서 진술을 바꿉니다. 혹시 다니엘을 도운 자신에게도 살인 혐의가 내려질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결국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일부 승객이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다니엘이 비록 선의로 행한 행동이지만 조던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걸 멈추지 않았다며 그의 행위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흑인들은 항의 시위를 하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 사건은 결국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갈등뿐만 아니라 마약 그리고 노숙자 문제까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다 엮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그를 지하철 슈퍼맨으로 부르면서 선한 영웅으로 치켜 세웠고 그의 석방 시위를 벌이는 한편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거의 300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모금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6주 후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였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다니엘을 2급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혐의로도 다시 한번 기소를 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밖은 흑인의 인권을 위해 다니엘을 처벌하라는 시위와 아니다, 다니엘은 영웅이다 하는 시위가 함께 벌어지는 바람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오죽하면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배심원들에게 저 법정 밖의 소리는 다 무시하시고 이곳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다니엘이 다른 승객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던을 막으려고 한 행동 자체는 칭찬받을 만했지만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던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유지했고 다른 승객들이 조던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 좀 놔줘라 라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았다고 비난했어요. 즉, 다니엘이 무책임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서 조던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의 행동은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무모한 행동이었다라며 그의 살인 혐의를 주장했죠. 검찰은 그 증거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1465개의 각 프레임으로 나눠서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듯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사건 발생 당시 다니엘을 도와서 조던의 손을 잡고 있었던 곤잘레스를 불렀어요. 곤잘레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다니엘한테 제가 이놈 손을 잡을 테니까 그를 놔주라고, 아마도 목 조른 걸 놔주라는 얘기였겠죠? Let go, let him go 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다니엘은 조던의 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변호인은 다니엘의 행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의로운 행동이었으며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조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니엘 측에서 고용한 정신과 의사는 노숙자 조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그가 상당히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어요. 또 병리학자는 조던의 사인이 단순히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그가 복용한 약물 K2와 그가 갖고 있었던 정신분열증, 그리고 목졸음에 대한 몸부림 과정 등의 3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호흡이 정지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조던의 사인을 판단했던 검시관은 조던에게 마약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졸림이 맞다 하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다니엘의 친척과 친구 및 해병대원들은 다니엘이 정말 정직하고 애국적이며 사회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른 승객들이 정신질환 노숙자를 피할 때 그는 여성과 아이 승객들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선 것뿐이다. 라며 다니엘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어요. 당시 객차에 탑승해 있었던 많은 승객과 출동한 경찰까지 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일부 남자 승객은 그 소리 지르던 노숙자 조던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조금 무서웠다. 라고 증언했어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앞에 막아놨다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여성 승객도 그때 너무나도 무서웠다, 공포스러웠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 진술이 다 다른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니엘의 지지자들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을 오히려 처벌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살인죄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그런 일에 절대 나서서 남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각 신문들은 성향에 맞춰 다니엘의 무죄와 유죄 가능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판사는 수차례 배심원들에게 뉴스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해달라고 조언했어요. 드디어 5주간의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은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안과 법정 밖에서도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사회적 관심과 의견 충돌이 나타난 것처럼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게 돼요. 12월 6일 배심원단은 결국 판사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만장일치 평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라고 권고했지만 또다시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결국 불일치 배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과실치사로도 또 기소가 됐었잖아요. 판사는 이 과실치사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평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3일의 시간이 흐르고 12월 9일 오전이 됐어요. 12명의 배심원이 또다시 모입니다. 이번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며칠 전 혐의가 높은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로 의견이 갈렸었죠. 근데 이보다 형량이 좀 낮은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 결말 후에 또 다른 실제 사건 이야기도 한 가지 더 준비했으니까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판결을 받느냐? 사실 이번에는 유죄로 아예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또다시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예상을 깨고 배심원단은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다니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사망한 조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어요. 1년 반 넘게 뉴욕시와 미국을 각 진영으로 갈라놓았고 또 양측 모두를 증오와 위협에 시달리게 해왔던 재판은 이렇게 다니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어 속담에 No good deed goes unpunished 라는 말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도 어쩌면 이 속담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선한 의도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께서도 듣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2019년 5월 7일 오후 6시경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 인근 교차로는 퇴근 차량들로 무척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픽업 트럭을 몰던 62살의 케네스 헤링이라는 남자가 빨간불인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좌회전을 하고 있던 다른 차량의 측면을 쾅 들이받고 말았어요. 양쪽 차량은 본네트와 옆면이 심하게 찌그러지긴 했지만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이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고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들이 즉각 현장을 살핀 다음에 누군가는 또 119에 신고를 했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한 여성 한나 페인 또한 사고를 목격하고 911에 신고하기 위해서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이때 이전에 이미 먼저 와서 사고를 낸 운전자 케네스를 살펴보고 있던 한 목격자 테리라는 사람이 주변에 모여든 한나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운전자 이 사람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의 눈이 붉고 조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나는 911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고가 난 지 대략 15분가량이 지났지만 혼잡한 도로 사정 때문인지 그때까지 아직 경찰이나 구급차는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 차량의 운전자였던 케네스가 불안한 듯 차량 주변을 몇 번 돌더니 갑자기 자기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붕! 차를 몰아서 현장을 이탈해버렸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멈칫했고 차 안에서 911과 통화 중이었던 한나는 911에 지금 가해 차량이 도주해요 하고 보고했습니다. 911은 도주 차량의 번호판을 물었지만 목격자 그 누구도 케네스의 차량 번호판을 눈여겨보진 않았던 거예요. 한나는 곧바로 차를 출발시켜서 케네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 번호를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이때 한나와 통화 중이던 그 911 직원은 차량 추격은 위험합니다. 그만두세요 하면서 말렸지만 한나는 운전자가 지금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고를 낼 것 같으니 추격을 하겠다 하고 답했죠. 그리고 얼마 후 911 상황실에는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차량의 엔진과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막 들리더니 곧이어 빵! 찢어질 듯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한나가 911에 그 남자가 내 손에 있는 총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라고 흥분한 채 소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가 총을 쐈어요도 아니고 그가 내 손에 있는 총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라고 한 겁니다. 당시 911 신고전화 접수원은 이 한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일단 그 차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답하는데 한나는 그 사람이 내 차를 들이박은 후에 나를 공격하고 총을 쐈어요. 구급차가 필요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한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후 6시 20분 총기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첫 번째 사고, 즉 아까 맨 처음에 케네스가 교차로 인근에서 냈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1.6km 떨어진 두 번째 현장, 케네스와 한나가 충돌한 그 현장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 현장은 당시 케네스의 차량과 이를 급히 막아세운 한나와의 차량 사고로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차를 타고는 더 이상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경찰차에서 내려 뛰어서 현장으로 갑니다. 사고 지점에 도달한 경찰의 눈에 한 손에 총을 쥐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나였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한나는 저 911하고 통화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순순히 총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경찰이 눈을 돌리자 이번엔 케네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는 사고 차량 운전석에서 복부에 총을 맞고 의식이 희미해진 채 발견됐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은 그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하죠? 이전까지는 케네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치던 가해자였는데 이제는 총에 맞은 피해자가 된 겁니다. 경찰은 한나에게 수갑을 채운 후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고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한나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목격했고 이후에 케네스가 도주하는 바람에 그를 추격하면서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던 중에 총이 발사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자기가 총기 소지 허가를 갖고 있다라고 밝히는데요. 주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총기를 은닉해서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명 Concealed Carry Weapon 허가증을 의미합니다. 통상 핸드건 퍼밋으로도 불려요.
자, 이 사건은 또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도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집니다. 케네스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응급치료 중에 사망해버렸거든요. 경찰은 한나의 진술에 따라 케네스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다고 생각을 해서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의뢰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과 달리 그의 몸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케네스의 아내는 급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몸을 벌벌 떨면서 남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 쇼크 전에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데 그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이런 저혈당 쇼크가 오면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케네스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케네스가 사망함에 따라 한나는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나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도주하는 케네스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까봐 자신의 지프차로 그의 앞길을 급하게 막아 세웠대요. 그 후 차에서 내려 케네스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서 한나를 막 잡아당겼고 그러는 바람에 911과 통화하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케네스가 한나를 계속 잡은 채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위협하자 겁에 질린 한나는 케네스에게 나 총 갖고 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케네스는 멈추지 않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나는 총을 꺼내들며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케네스가 총을 뺏으려는 듯 한나의 손을 잡은 채로 옥신각신 하던 중에 그만 총이 빵 발사돼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나는 그 충격으로 자신도 뒤로 넘어질 뻔했다면서 절대로 총을 쏠 생각이 없었고 어떻게 총이 발사됐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을 지켜봤던 목격자들은 이 한나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나가 교차로에서 그녀의 차를 급히 꺾더니 우회전하려던 케네스의 차량을 강제로 막아 세웠고 그에게 다가가서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차에서 나오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는 흥분한 듯 총을 꺼내더니 쏘겠다면서 막 몇 차례 위협을 하던 중에 총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각자가 있던 위치에 따라서 그 진술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한나가 공격적으로 케네스를 몰아붙였다라는 의견은 일치했어요. 경찰은 한나가 도주 차량을 막으려 했다는 그 선한 의도 자체는 인정했지만 개인이 과도한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녀를 중범죄 살인, 악의적 살인, 가중폭행 및 불법 감금,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어요. 재판에서 검찰은 한나가 사고의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케네스를 쫓아가서는 그의 차를 가로막은 뒤 총까지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 본인이 공권력을 지닌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찰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특히 911 직원이 한나한테 경고를 하고 만류했었잖아요. 그 위험하니까 추격하지 말라고. 그것도 4차례나 경고를 했는데 한나가 이걸 싹 다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나가 지금까지도 자기는 케네스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 그가 현장에서 도주를 한 게 맞다. 그가 차로 위협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다. 라면서 모든 책임을 아직도 사망한 케네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그녀를 비난했어요. 이에 한나 측 변호인은 현장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놓친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한나가 맨 처음에 그 사고 현장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목격자 테리라는 사람이 이 운전자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었잖아요. 근데 이 테리라는 사람은 교도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제복을 입고 있었대요. 한나의 변호인은 이 때문에 한나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테리를 마치 경찰처럼 신뢰했을 것이라며 한나 역시 그의 말을 듣고 케네스가 또다시 음주 사고를 일으킬까봐 그를 막으려 한 것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또 한나가 도주하는 케네스를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어서 가라고 막 부추겼다면서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어요.
이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한나는 케네스의 도주 상황과 위치를 경찰한테 자기가 알려주기만 하면 경찰이 얼른 와서 그를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케네스가 우회전하려는 순간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급히 그 길을 막고 그의 차를 강제로 세운 거라고 해요. 그 후 한나는 차에서 내려 케네스에게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경찰을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케네스는 창문을 징 열고 네가 뭔데? 라는 듯이 반응했대요. 그러다가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 재판 기간 동안 두 곳의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911 전화통화 녹음과 현장을 촬영한 목격자의 휴대전화 영상 및 경찰의 바디캠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당시 한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한나가 오른손에 총을 들고 왼손으로는 케네스를 위협하듯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서는 케네스가 총을 뺏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한나가 그를 때리려고 손을 휘두른 건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한나는 자신이 무리하게 케네스를 추격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그를 추격한 게 아니고 경찰한테 그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following 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냥 따라간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911 직원이 자기한테 추격을 멈추라고 막 강하게 지시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그냥 권고 정도로 이해했었다고 답했어요. 변호인은 거듭 그녀의 선한 의도를 봐달라고 어필했습니다. 또 총을 사용한 것도 케네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어요. 자,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나 사건 때에도 법정 밖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극단적인 지지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젊은 백인 여성이 중년의 흑인 남성을 죽였다며 이 사건을 인종 간의 갈등으로 또 몰아갔고 한나와 케네스의 가족들에 대한 살해 위협까지 나돌기도 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에서도 죽인 사람, 한나는 백인이었고 죽은 사람, 케네스는 흑인이었습니다. 재판의 최종 변론. 검사는 한나가 경찰처럼 행동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며 그 누구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죽기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한나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한나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한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 내몰린 불쌍한 젊은 여성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심리가 끝난 후 피해자 케네스의 아내는 남편이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며 그는 저혈당 쇼크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였고 빨리 병원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그의 죽음을 억울해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논의 끝에 한나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그리고 불법 감금과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8년과 5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한나가 가석방을 받더라도 총 43년을 복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가 68세가 돼서야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영상을 보면은 한나가 사고 당시에 bad girl 이라고 적힌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총을 쏜 다음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핑크색 후드를 그 위에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추워서 아무런 의도가 없이 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괜히 뭔가 bad girl 이라고 써있으니까 그걸 뭔가 좀 숨기고 싶었던 건지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그 얘기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8월 달에 라이브 못해서 죄송합니다. 9월 달에 2번 할게요. 지금 최근에 올린 영상이 노딱이 또 붙었어요. 유튜브 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힘들고요. 아무튼 간에 화이팅! 화이팅!